그날은 새벽 1시가 다 되도록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을 청했다. 평소보다 날이 더욱 후덥지근한 게 샤워한 지 1시간이 채 안 되어서 끈적끈적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집의 형광등은 반응 센서로 작동을 하는데 휘바람을 불면 조명이 켜진다. 잠결에 목이 마르거나 입술이 건조할 때면 휘바람도 나오지가 않고, 그럴 때는 직접 가서 조명을 켜고 꺼야 하는 게 단점이라고나 할까. 샤워하기 전에 마신 캔커피 때문인지 잠이 쉬이 오지 않았다. 음악을 들을까 아니면 TV를 볼까, 그것도 아니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좀 할까 했지만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가슴이 답답한 게 손발은 차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랫배가 싸한 게 머리도 살짝 아픈 것 같고, 아무튼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았다. 그래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만 했다. 조명이 꺼지자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너무 더워서 다시 휘파람을 불어 조명을 켠 뒤 에어컨을 취침 모드로 맞춰놓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는 찰나에 들리는 휘바람 소리에 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분명히 조명을 끈 것 같았는데 방 안은 여전히 환했고, 나는 다시 한번 휘바람을 불어서 조명을 끈 뒤 잠을 청했다. 그리고 눈이 스르르 감기려던 순간 거실 쪽에서 누군가 휘바람을 부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다시 방 안에 조명이 켜져 있었다. 뭐고? 이거 고장났나? 슬슬 올라오는 짜증과 함께 피로감이 겹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음습함에 등골이 찌릿해졌다. 나는 휘바람을 불어서 조명을 끄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이 들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서 휘바람 소리가 2번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내 휘바람 소리와는 사뭇 다른 소리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어대는 그런 소리랄까. 그 소리에 조명이 다시 켜졌고, 난 그와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역시 아무도 없다. 당연하지. 그 당시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나는 출가하여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거실에는 그녀가 준비한 혼수들이 포장 그대로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 시원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어 시원하게 들이킨 후 리모컨을 찾아서 TV를 켰다. TV가 켜지는 동시에 내 방에서 가늘한 휘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가 환해졌다가 하면서 조명이 춤을 추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감에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진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에 든 캔맥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엊그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내 친구 민규가 생각났다. 신혼집으로 이사할 때 같이 짐도 날라주고 이곳저곳 손을 봐주던 녀석은 결혼 선물이라며 손수 센서 등을 달아줬었다. 이야, 이건 내가 선물한 거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야. 나의 결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연신 휘바람을 불어대던 녀석이 바로 엊그제 싸늘한 주검이 되어 관 속에 누워있었던 것이다. 오토바이 마니아였던 민규는 팔당대교를 지나 6번 국도를 달리는 걸 좋아했다. 나도 가끔 녀석과 함께 근처에 있는 봉주르라는 이름의 야외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식사를 즐기다 오곤 했었다. 민규가 세상을 떠났던 날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그날 6번 국도를 달리던 녀석은 빗길에 크게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대로 즉사해버렸다. 점점 커지는 공포감에 짜증이 났던 나는 어느새 방문 앞에 서 있었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문을 확 열어젖혔다. 방 안은 언제 그리냐는 듯 고요했고,
난 베개와 이불을 챙겨들고 나와서 거실 소파에 누웠다. 더위를 먹었나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방에 에어컨을 켜둔 게 생각나서 다시 방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민규가 의자를 딛고 올라서서 센서 등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는 것이다. 녀석은 처음 쉬는 집에 이사 왔을 때 조명을 달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야, 왔으면 말을 해야지 짜스가. 네 밥은 먹었나? 캔맥 하나 할래? 어찌나 반가운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좋지. 아까는 조금 시끄러웠지. 미안타. 이것만 좀 손보고 한 잔 때리자. 나는 거실로 나와서 방건조 오징어를 가스불에 굽고 맥주를 꺼내서 대충 술상을 차렸다. 야, 이번 주에 봉주로나 한번 갈까? 나야 좋지. 근데 니네 임마 또 차 몰고 올 기가. 오토바이 같이 타고 다니자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민규의 장례식장 모습이 떠오르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그대로 기절을 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고 무슨 꿈이 이리 생생한 건지 참 희한하다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거실에는 따지 않은 캔맥주 2개와 살짝 구워진 방건조 오징어가 있었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센서 등 아래쪽에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마, 니내 보고 싶어서 들른 기가. 그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나의 중마 고유였던 민규와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다.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했던 그때의 기분을 다시금 느끼면서 말이다. 민규야,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여동생이 있었다. 사실 여동생이라곤 해도 인간이 아닌 것이었는데 그것은 갓난아기 정도의 크기의 테루테루 보우즈 같은 것이었다. 아래쪽 치마 부분을 둥글게 묶어서 알파벳 소문자 I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여동생이라고 불렀다. 여동생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존재했고 난 유치원에 다닐 무렵까지도 여동생이란 것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 친구들이 여동생이 있다고 하면 그 녀석의 집에도 그런 게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다. 우리 집에 있던 여동생은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식탁에 앉았고 TV를 볼 때는 소파에 같이 앉는 등 진짜 가족처럼 대접을 받았다. 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면 여동생을 가지고 와서 의자 위에 올려두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여동생이 놓여있다고 하면 혼쭐이 났다.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유치원에서 우연히 여동생이란 존재가 보통의 인간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어머니에게 우리 집에 있는 저것은 진짜 여동생이 아니라고 하자 어머니가 크게 화를 냈다. 헛소리 하지 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건 분명히 우리의 여동생이야. 우리의 여동생이라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말투다. 어머니에게 크게 꾸중을 들은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다. 평소에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던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다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던 해에 돌아가셨다. 그 후로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산에 갔다. 어머니는
전망이 좋은 벼랑 같은 곳에 차를 세웠고 그날은 늘 집에 있던 여동생도 함께 나온 터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차에 있으라고 한 뒤 여동생과 함께 내렸고 난 어머니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여동생을 한 손으로 붙잡더니 목과 몸을 잇는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는 벼랑 아래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거냐고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됐어.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건지 언젠가 한번 물어볼 생각이었지만 어머닌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되물어 오지만 난 어째선지 너무도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무슨 종교와 관련된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 와서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